안녕하세요. 199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 할 차례죠. 맞습니까? 맞아요. 확인 설명. 199페이지 확인 설명이 우리 공인중개사법 단일 법조문으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 확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공법은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에 보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설명해야 되니까 세법 배웁니다. 그래서 전 과목이 다 이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과목들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 200페이지 201, 202 있는데 비교를 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다시 교재를 보고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 의무와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의 차이점을 먼저 보셔야만 되겠습니다. 확인 설명이 있고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시험에 거의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확인 설명 시기, 그 다음에 누구에게 설명하느냐 대상,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위반했을 경우, 자, 확인 설명은 의뢰받은 경우에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합니다. 중개 완성 전에 설명을 해야 된다.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중개가 완성되어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 설명서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된다.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는 쌍방입니다. 쌍방, 매도인, 매수인, 쌍방에게 교부는 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할 때에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설명할 때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설명할 때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부할 때에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 설명서 해당 서식을 교부하면 됩니다. 서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느냐 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런데 소공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잘못하거나 또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 작성 교부 차이점입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확인 설명 의무, 우리 칠판에 왼쪽에 적어 놓은 것처럼 확인 설명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주체 확인 설명은 누가 해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해야 되고 200페이지 2번에 양가로 1번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의무는 없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설명할 수 없죠. 중개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양가로 2번 시점 언제 설명하느냐. 칠판에 지금 비교해서 적어놨어요.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한다고요. 계약 성립되기 전에. 그렇죠? 2번. 양가로 3번. 쌍방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설명은 누구한테만 한다?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된다. 만약에 우리 학원을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원장님한테 책상이 몇 개다, 학생이 몇 명이다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겠죠?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잖아요. 매도인, 임대인이. 그래서 설명은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된다. 201페이지 확인 설명 방법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근거 자료 제시 밑줄 쳐놓으세요. 칠판에 다 적어놨잖아요. 중요한 건.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된다고요. 설명하는 방법. 201페이지 메뉴에 두 번째 줄 있죠? 근거 자료 제시 밑줄 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201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 임대, 의뢰인 밑줄 치십시오.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 시험에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X. 또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하여야 한다. X.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상태,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자료 요구를 받은 매도, 임대, 의뢰인은 자료 요구에 응해야 된다, 불응해도 된다? 예, 불응해도 됩니다. 불응해도 됩니다. 제가 우리 학원 밴드에 문제 20개 올려드렸는데 OX 문제, 이 문제 있어요. 불응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하고인데 제가 문제 하거나 이렇게 올려드린 거 있어요. 기출문제 그렇게 나왔어요.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니은에 그 설명하고 이렇게 돼 있죠? 밑줄 치십시오. 설명하거나 하면 X입니다.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불응한 경우에는. 따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불응하더라도. 불응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은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이걸 개인식별번호라고 그래요. 이 개인식별번호는 법령에 근거 없이는 수집, 가공,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거 법령을 만든 거예요. 이제 당연히 우리는 계약서 적어야 되니까 신분증 보자고 할 수 있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게 신설된 내용입니다. 옛날에도 이런 규정이 없을 때도 당연히 신분증 보자고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 확인설명 의무와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설명을 하면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안 해도 된다. X입니다. 그 시험 판례에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확인설명은 하고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 있어요? 없어요? 확인설명은 했는데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를 안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설명은 했기 때문에. 단지 설명서 작성 교부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업무정지 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설명은 하지 않고 설명서 작성 교부만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작성 교부했다면 판사한테 설명 다 드리고 교부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설명 안 했다는 걸 스스로 시인해버리면 손해배상 책임은 있습니다. 교부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둘 다 해야 된다고요. 설명도 하고 교부도 하고. 현업에서는 교부 작성해서 문서가 더 중요하겠죠. 나중에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확인 설명은 안 해놓고도 했다고 하면 판사로서는 문서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동그라미 5번
무상중개라도, 즉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그라미 5번 보고 있어요. 의뢰인의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무상중개, 중개보수를 안 받아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중개보수를 안 받으면 확인 설명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매도인한테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건 다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11억 받아가지고 1억을 먹고 매도인한테 1억 먹고 매수인한테는 한 푼도 안 받고 그 대신에 못 쓰는 땅을 설명 하나도 안 하고 용도지역 지구 설명 안 하고 중개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중개보수를 안 받아도 확인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202페이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양가로 5번은 9개 암기해야 됩니다. 별표하고 1번부터 9번까지 암기해야 됩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기가 뭐냐면 동그라미 1번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이 권리관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거래 예정 금액, 예정 가액, 예정 가격 다 같은 의미로 지금 혼용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법에. 그래서 거래 예정 가격이란 또는 예정 금액은 일종의 시세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시세를 설명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3억짜리인데 매도인이 5억에 팔아달라고 했다고 해서 의뢰 접수받아가지고 매수인이 아파트 이거 얼마입니까? 물으면 5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시세보다 비싸게 내놨으니까 마음에 드시면 가격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죠. 왜? 국민재산권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우리 법 목적이 국민경제 이바지인데 국민경제 이바지, 공공복리, 재산권 보호 일맥상통합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다만 명문 규정에는 재산권 보호라고 없지만 그래서 거래 예정 가격 시세를 설명해야 된다고 너무 비싸게 내놨으면 매수인한테 요건 좀 비쌉니다. 알려줘야 된다고요. 거래 예정 가격 또는 예정 금액이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예정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산출, 내역이잖아요.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동그라미 5번 시설물의 상태. 동그라미 6번 벽면 및 도배 상태. 동그라미 7번 환경조건. 8번 입지조건. 9번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양도 관련 조세가 아니고 보유 관련 조세 아니고요. 그 좀 헷갈리죠. 세법에서는 뭐가 더 중요해요? 양도소득세가 더 중요하잖아요.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16문제 중에서 거의 7, 8문제가 절반 정도가 양도소득세가 나오죠. 세법 시험에는.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남는 경우에만 내면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리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취득 관련 조세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부동산을 취득하면 약 4,600만 원, 4.6%잖아요. 취득세 표준세율이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까지 합하면 취득세하고 취득세가 4%죠?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합하면 4.6%라고. 그럼 4,600만 원 더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미리 말해야 돼요. 돈을 왜냐면 취득세를 안 내면 등기가 안 되거든요.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등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설명해야 된다고요. 양도소득세는 설명은 안 해도 돼요. 근데 현업에서 왜 양도소득세를 알아야 되냐면 매도인이 세금 무서워서 못 팔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그걸 의뢰를 받으려면은 세금 그렇게 뭐 많지 않다 아니면 얼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좋잖아요.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양도 관련 조세가 아닙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같이 한번 시작. 암기 프린터 6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2장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중요한 거죠. 이 책 한 권을 2장에 압축해 놨는데 2장에 들어가 있으면 시험에 나옵니다. 6번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같이 한번 더 시작. 이 단순히 2차 과목은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게 많아요. 시험에 나오는 게.
이 확인 설명은 암기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작성이나 확인 설명이나 모두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원칙은. 다만 소속 공인중개사도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 설명을 할 수는 있죠.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는 있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엉터리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안 해도 되지만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203페이지 칠판에 적어놨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언제 한다고 했어요? 계약서 작성하는 시때에 한다고 칠판 거리에 표에 되어 있잖아요. 박스에 오른쪽에 첫 메뉴에 노란 글씨, 그게 우리 203페이지 메뉴에 양가로 2번에 있잖아요. 시점. 계약서 작성 시. 확인 설명은 미리 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은 계약서 작성할 때 함께 작성한다고요. 같이.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계약서 3년 보존입니다. 암기 프린터 46번에 7번에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죠. 46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서명 및 날인입니다. 양가로 4번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다. 밋입니다. 밋 또는 해가지고 X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밋. 서명 및 날인이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두 개밖에 없다. 확인 설명서와 계약서. 확인 설명서와 계약서 이 두 개만 서명 및 날인한다.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나 일반 중개계약서,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 등은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인데 이것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 여러분들도 우리 학원 밴드에도 이 문제 있어요. 및 대신에 또는 해가지고 X 이런 문제 내놨어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서명은 자필로 성명을 적는 것을 서명이라고 합니다. 등기법 같은 데는 보면 기명날인이라고도 있는데 날인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시던데 날인은 도장 찍는 거죠. 기명은 이름이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되는 게 기명이고요. 서명은 자필로 성명을 적어야 된다. 등기관은 기명날인 하면 돼요. 등기관은 꼭 자필로 안 적고 스탬프 도장에 등기관, 박용덕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 계속 찍어도 된다고. 왜냐면 하루에 100건을 찍을 수도 있고 1000건을 할 수도 있는데 계속 손으로 적는 것도 힘들 수 있잖아요.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기명날인이 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서명날인입니다. 자필로 성명을 적어야 됩니다. 기명날인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그 서명날인을 누가 하느냐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10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명 모두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 똑같습니다. 서명 및 날인입니다. 203페이지 맨 밑에 위반시 제재 칠판에 표 박스에 적어놨잖아요.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그 외에 보존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쌍방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다 자격정지밖에 없습니다. 소속공개사는 보존 의무 있어요, 없어요? 보존, 5년 보존, 3년 보존 업무가 있다, 없다? 소속공개사는 없습니다. 소속공개사가 3년 되기 전에 먼저 잘리죠? 그래서 보존 의무는 소속공개사에게는 없습니다. 통계를 보면 90% 이상이 실장들은
1년 미만 근무한다고 나와 있어요. 못하면 잘리고 잘하면 그만두고 이렇게 해서 1년 이상 가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잘하면 그 실장들한테 10%도 안 주거든요. 저도 실장으로 근무해봤는데 130만 원 월급 받고 잘렸어요. 15% 받기로 했는데 친구 밑에서 친구는 1000만 원 넘게 받아가고 제가 130만 원 받았는데 너 하는 일도 없이 너무 많이 받아가는 것 같다. 그만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잘렸어요. 주려고 하면 아까워요. 100만 원도. 받는 사람은 별거 아닌데 주는 사람은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근무를 못하는 거예요. 같이. 자, 그 다음에 204페이지 확인설명 의무와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 제가 칠판에 적어놓은 거하고 똑같은 표예요. 이런 비교되는 게 중요하다고. 비슷한 내용을 비교하는 거. 모든 과목은 다 비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벌써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은 느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민법이라더라도 물권인 전세권, 채권인 임차권, 채권의 물권화 경향이 있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이런 것들 비교해야 되겠죠. 26일이면 내일 모레부터 지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9% 올릴 수 있는 게 5%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5% 또 보증금 어떻게 받겠다고 했어요? 보증금 4억이 서울에서 6억 천,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에서는 600이 1 하면 5억, 그 다음에 3구는 27이다. 그래서 광역시 3억 9천, 기타 지역 2억 7천 이렇게 받겠다 했죠.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서 부산광역시는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가 이게 과밀억제권역이네. 부산이 5억,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요. 광역시가 아니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것으로 바뀐 게 이번에 화성시, 파주시, 세종시 3개가 추가됐죠. 그 외에 광주시하고 안산시 이런 게 있잖아요. 김포? 예, 김포? 김포는 원래 있었죠. 있는데 새로 추가된 게 파주, 화성시, 세종시 3개가 추가됐습니다. 암기하기는 오히려 쉽게 바뀌었어요. 600이 1은 5, 3구는 27 곱하기 3 곱하기 9 하면 27이잖아요. 이거하고 9%던 게 5%로 바뀐 거 제가 지금 오늘 제 밴드에 이거 올려놨어요. 이거 바뀐 거 신문에 나온 거 신문에 그래서 계속 이 최근에 바뀐 내용은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민법에 나오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법에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 나와요. 민사특별법에 민법에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민법보다 공인중개사법이 더 어렵게 나온 적이 많아요.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건 중개사법에도 반드시 나오거든요. 실무에. 민법에서도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네? 무슨 보정? 소액보정은 똑같아요. 6,500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하면 되죠. 소액보증금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서울은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하면은 얼마예요?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고 요거는 5,500만 원 나누기 3을 하면은 얼마입니까? 1,900이죠? 1,9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고 요거는 얼마인 경우 3,000만 원 3,000이 아니고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광역시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하면 1,300만 원까지 기타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하면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죠. 최우선 면제는 왜 이것밖에 안 돼요? 최우선 면제는. 최우선 면제하고 우선 면제하고 다르죠. 예, 우선 면제 받는 기준금액은 이 6억 천 이게 되고요. 자, 진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 책을 보면 되잖아요. 책이 어디 있어요? 책이 473에 있네요. 473. 473에 있는 박스 있잖아요. 473 찾았어요? 찾았나요? 473. 찾았죠? 칠판에 적어놓은 거 똑같죠?
473에 박스에 있는 거하고 최우선 면제 적은 거 똑같잖아요, 숫자. 이게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에요. 다음에 또 이 진도 나가서 자세한 거 말씀드리고, 어쨌든 내일 모레부터 이게 이제 개정 시행령이 시행돼요. 그래서 바뀐 거는 제 밴드에 가입하면 제가 바뀐 거는 잘 올려드려요. 문제도 하루에 10개 이상은 올려드리니까 한 번씩 심심할 때 풀어보시면 돼요. 무음으로 해놓고. 자, 그 다음에 204페이지, 다시 204페이지로 오겠습니다. 지금 204페이지 그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인데, 이거 지금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서식을 바로 보면은, 서식이 어디냐면 212페이지를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지금 설명 쭉 그 앞에 있던 건 바로 2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2페이지. 이게 확인 설명서 서식이잖아요. 이 서식을 앞에 그 설명해 놓은 건데, 서식을 안 보고 설명만 적어 놓은 걸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자, 1의 서식 메뉴에 212페이지 메뉴에 1이 주거용이라고 되어 있죠?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자, 모든 서식이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4가지 서식에 모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뭐가 있냐면,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대권, 금세, 실수. 대권을 잡으면 금세, 실수를 한다. 이 6개가 4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금액입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 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이게 6가지가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먼저 그 6가지를 먼저 체크하면 212페이지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동그라미 해놓고요. 2번 권리관계 동그라미 해놓고, 그 다음에 7번 거래 예정 금액, 8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9번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13번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그 산출 내역. 찾았습니까? 이게 대권, 금세, 실수 4가지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212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험에 지형도면 X 시험에 출제했어요. 지형도면. 지형도면은 거기에 지금 근거자료로 명시되어 있지 않죠? 지형도면은 뭐예요? 지적도는 평면도고, 지형도면은 입체적이에요. 지형도면은 경사도까지 다 표시되어 있는 게 지형도면이에요. 그 공법에는 지형도면 고시해야 된다 이런 말 있죠? 지형도면은 확인 설명 근거자료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밑에는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이 있는데, 아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해도 불응해도 된다 했잖아요. 불응하면 여기다 물어봤는데 불응해서 모른다 적어주면 된다고요. 이론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 나도 모르겠다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안 알려줘서, 예를 들면 세입자가 싱크대에 물은 잘 빠집니까? 저번에 살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이번에는 물 좀 잘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개업공개사한테 묻는데 개업공개사가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안 알려주더라. 그래서 나도 잘 모른다. 그럼 계약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분이 현업에서는 못한다 했어요. 반비례하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이때까지 수석 합격자는 올 100%, 완전 100% 다 망했습니다. 한 명도 성공한 사람 없어요. 수석 합격자는. 저도 6등 했는데 10회 시험에 9번 망했어요. 6등 해가지고. 1등 한 사람은 완전 100% 다 망했고요. 예,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개업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취직부터 해봐야 돼요. 맞는지 적성에. 근데 65점 밑으로 받아가지고 합격했으면 그냥 두 눈 감고 개업해도 95% 이상 성공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점수 잘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열심히 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적는 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의 서식에도 이거 공통적인 거 215페이지 보겠습니다. 공통적인 대권 검세 실수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동그라미 하시고 215페이지 2번 권리관계 동그라미 하시고 6번 그 다음 페이지 216페이지 거래 예정 금액 7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8번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11번 중개보수 산출 내역 그 다음에 218페이지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역시 218페이지 3의 서식인데 거기에 보면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2번 권리관계 동그라미 하시고 6번 거래예정금액, 7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그 다음에 219페이지 8번 실제권리관계, 9번 중개보수 산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본 확인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219페이지 보니까 세부 확인사항이 있죠. 시험에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출제를 했어요. 그럼 뭐냐면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 수 있는 건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의뢰인이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건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업공개사 혼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세부 확인사항이라는 건. 자, 그 다음에 221페이지 4의 서식입니다.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2번 권리관계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5번 거래예정금액 등, 6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 7번 실제권리관계, 8번 중개보수 산출 내역. 이게 공통적 기재사항, 대권, 금세, 실수 4가지 공통적 기재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통적 기재사항이다. 다시 그럼 1의 서식 215페이지를 보면 215페이지 그 1번 대상 물건의 표시에 보면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찾았어요? 내진 능력이 추가됐습니다. 작년 6월부로 포항, 경주 지진 나가지고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 우리 학원 그 밴드에 문제 1번에 내놨어요. 이거 OX 문제 1번에 이 말은 이게 작년 6월에 신설됐다고.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입지 조건에 보면 입지 조건 동그라미 4번 도로와의 관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대중교통, 그 다음에 주차장, 그 다음에 1의 서식, 지금 1의 서식을 봐야 되겠죠. 1의 서식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212페이지에 있는 1의 서식이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시설, 판매 의뢰 시설, 도대주, 교판. 그 입지 조건은 이런 것도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서식이. 입지 조건이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없어요. 아예 입지 조건. 이거 어려워요. 지금 하는 거 이런 게. 서식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5개 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5개가 다 있고요. 2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만 있다.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없다 이 말이에요. 기재하는 난이. 3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만 있다. 4의 서식은 한번 보세요. 4의 서식은 있어요? 없어요? 입지 조건이. 예? 없죠? 어렵죠 이거. 이런 식으로 시험에 한 문제가 나와요. 도대주, 교판, 도대주, 도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식이 한 문제 나오는데 자꾸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이 1의 서식에 하나만 더 할까요? 1의 서식에 비선호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213페이지 6번에 있죠. 메뉴에 비선호시설이 있는데 2의 서식에는 비선호시설 기재한 난이 있어요? 없어요? 2의 서식에는 비선호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218페이지 3의 서식에는 비선호시설이 있어요. 3의 서식 5번에 있잖아요. 그 1의 서식과 3의 서식만 비선호시설이 있고 2의 서식과 4의 서식은 비선호시설을 기재한 난이 없다고요.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과 3, 토지만 있고요. 2의 서식은 2가 뭡니까? 비주거용 건물이잖아요. 예를 들면 상가 장사하는데 우리 무슨 여기 연세대학교 병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 병원 앞에 보면은 장례식장 있어요? 없어요? 병원, 종합병원에 장례식장 있잖아요. 그 장례식장이 만약에 식당이 그 앞에 있다. 장례식장이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장사가 뭐가 더 잘 되겠어요? 식당이 있다면. 그 식당이 비주거용이잖아요. 2의 서식. 밥은 다 주죠. 장례식장에 가면 거의 다 주긴 주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식당이 밖에 있으면 장례식장 없는 거하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장례식장 있는 거하고 장사가 뭐가 더 잘 되겠냐고요? 없는 게 잘 된다고요? 없으면 하나도 안 오고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올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제가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어떤 원장님하고 장례식장에 가봐서 저 혼자 밥 주길래 저는 막 열심히 퍼먹었는데 그 원장은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먹으라니까 왜 안 먹어야 하니까 아니 뭐 먹었다면서 그냥 안 먹는다고 혼자 먹으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니까 장례식장 갔다 나오니까 식당에 가자 하더라고요. 아까는 안 먹더만 왜 먹는데 이렇게 아까 먹다더만 또 왜 먹냐고 이렇게 했더만 여자 원장님이었는데 그랬더만은 그 원장 아들이 젊은 분이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대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 잘못 먹으면 따라서 죽는다. 귀신 따라서. 그래서 안 먹는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거 믿고 장례식장에서 뭐 안 먹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식당 가서 밥 먹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결론은 뭔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이의 서식은 그래서 비주거용이니까 이거 비순호실 같은 거 설명 안 해도 된다고 장사만 잘 되면 된다고 상가거든요. 사실은 비주거용 건물이 그 장례식장 같은 거 없는 것보다 뭐가 있으면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지나다니다 보면 손님 하나라도 더 받을 가능성이 많지 피해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설명 안 해도 된다고 비순호시설 비주거용 건물인 경우는 토지 같은 거는 토지는 위치가 중요한데 그 옆에 뭐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이런 거 있으면 토지 가치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3의 서식이 토지잖아요. 토지는 해야 되고 주거용은 중요하죠. 주거용은 바로 옆에 장례식장 있고 그러면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주거용하고 토지는 비선호시설을 적어야 되는데 체크해야 되는데 비주거용 건축물하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비선호시설 체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거 확인설명서만 제가 실무교육 할 때는 확인설명서 이거 서식 가지고 3시간 강의해요. 그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안 하지만 실무교육 할 때는.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지금 다 분석하기는 힘들고 일단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비교하는 게 나온다고 비교하는 게 서식별로 무슨 서식은 있고 어디에는 없고 이런 거. 그래서 이 정도만 파악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24페이지 224페이지는 지금 확인 설명 방법 해가지고 가로해놓고 실무라고 돼 있죠. 지금 우리 파트가 지금 법령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실무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실무, 이 공부 조사 확인하는 방법 그 공부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맨 밑에 가족관계 등록부 해가지고 한정치산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 등기부를 봐야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오겠지만 가정법원에 있는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가족관계 등록부 기본증명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 정도 서식. 실무는 100점 받기는 어렵게 내면은 실무는 전 과목이 다 실무잖아요. 실무를 자세하게 강의 다 하려고 하면 저 혼자 전 과목 다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실무는 다른 과목에서 다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225페이지 조사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기본적 확인사항입니다. 기본적 확인, 즉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9개 중에서 먼저 기본적 확인사항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 확인사항에 소재지가 있는데 소재지는 번지까지, 지번까지를 소재지라고 합니다. 리, 동 플러스 지번까지를 소재지라고 하는데 소재지는 뭘 보고 확인해야 되겠어요? 건축물이면 건축물 대장, 토지면 토지 대장, 임야면 임야 대장, 대장 보고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등기부보다는 대장이 우선하죠?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합니다.
우리 실무에서 계약서에 적을 때 소재지 적을 때 도로명 주소 적을까요? 옛날에 번지수까지 적을까요? 소재지 적을 때는 예, 옛날 번지수 적죠. 부동산의 표시해가지고 계약서 보면 맨 위에 이렇게 적는欄이 있어요. 거기에는 소재지를 적어야 돼요. 옛날 주소. 다만 맨 밑에 매수인, 매도인, 인적사항 적을 때는 도로명 주소 적어요. 그래서 주소를 2번 적어야 돼. 만약에 아파트 팔라고 하면 소재지 맨 위에는 보면 부동산의 표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동산의 표시는 소재지를 적는 거예요. 소재지. 소재지는 리, 동 플러스 지번까지를 소재지라고 하고,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면 아파트면 동호수까지 물론 적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면적은 미터법입니다. 척관법이 아니고, 그래서 제곱미터로 적어야 돼요.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면적. 몇 평이라고 적으면 안 되죠. 상업용 목적으로 평이라고 쓰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면적 환산하는 게 시험에 10년 전에까지는 나왔는데 지금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계속 이거 환산하는 걸 시험에 내면은 결국은 평으로 쓰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편의상 시험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나 이게 현업에 가면 사람들이 자꾸 평이라고 하니까 알아야 되긴 알아야 되겠죠. 1평은 3.3058제곱미터고요. 1제곱미터는 0.3025평입니다. 참고입니다. 이걸 환산하는 거 요즘은 시험에 잘 안 나온다.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민법에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냐 필지 매매냐 이게 문제인데요. 뭐 예를 들면 100제곱미터라고 적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9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감액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판례는 대체로 필지 매매로 인정합니다. 필지 매매. 그래서 정확하게 나중에 면적이 부족하면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특약이 돼 있으면 감액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렇게 돼 있지 않는 한은 대체로 필지 매매로 인정한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그거 부동산 가보고 샀냐 안 가보고 샀냐 이렇게 물어요. 매수인한테.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감액 청구하면 예 가봤습니다. 가보고 눈 뜨고 있었냐 감고 있었냐 물으면 예 뜨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 봤네 보고 했으면 대체로 그 필지를 보고 샀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대부분 판례는 정확하게 그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는 특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대부분은 필지 매매로 인정된다고요. 단지 가격 산정을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경우, 예를 들면 평당 얼마다, 평당 100만 원, 평당 1000만 원 이런 거 적었다고 당연히 감액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판례의 태도예요. 단지 가격 산정을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경우라면. 226페이지 방가로 3번 토지의 경계입니다.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경계입니다.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가 있으면 4번지의 경계는 이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경계이지 나무 땅에다가 이렇게 담장을 쌓아놨다고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은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고, 다만 경계 확인 청량을 했다면, 진실이 있다면 진실이 우선입니다. 청량한 면적이 우선입니다. 현실적 담장이 우선하는 건 아니고요. 청량을 했으면 청량한 게, 청량 안 했으면 공부상 경계가 우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7페이지 지형. 땅이 생긴 모양, 뭘 보고 알아요? 지적도, 임야도를 보고 이게 지형, 땅이 생긴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지형과 지세를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X로 출제됐습니다. 지세는 기울기 경사도니까 지적도, 임야도만 보고는 알 수 없죠. 지세는, 기울기 경사도는 지형 도면을 보거나 또는 지세는 현장 답사를 해야만 합니다. 지세, 기울기 경사도는. 자, 그 다음에 지목은 28가지 지목이 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목은 28개고 우리 공법에서,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29개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건 29개, 지목은 28개입니다. 28개가 있는데 지목 중에서 여기에다 적으면 되겠네. 전원, 차장,
뭐라고 장차 전원차장. 지금 차비가 시내버스 요금이 거의 1,000원 정도 하죠. 카드로 하면 좀 싼 것 같던데 요즘은 조금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1,000원 정도 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주가 오히려 서울이 더 싸요. 시내버스 요금은. 여기는 얼마예요? 시내버스 요금 옛날에 정몽준이가 시내버스 지하철 요금 모른다고 해가지고 저 죽일 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서민들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저도 모르더라고요. 요즘 카드로 다 하니까 얼마 나가는지 신경도 안 쓰고 타도 카드로 하니까 잘 모르죠. 자, 1,000원이라고 보고 천원 차장. 옛날에 차장 있었죠, 시내버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차장 누나들이 성추행하고 이렇게 해서 막 밀어넣고 발로 밀어넣고 가슴으로 밀어넣고 그래도 참았어. 그때는 참았어. 지금 같으면 안 참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뭐 누구한테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부끄러워서. 어쨌든 차장도 있었다고. 옛날에는 차장, 천원 차장. 요 네 개는 첫 대가리를 두 문자를 부호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차문자 두 번째 대가리 이음절을 부호로 사용합니다. 하천, 원이 뭡니까? 유원지. 그래서 유라고 돼 있어서 유원지라고 설명했다. X입니다. 유는 유지죠. 차가 주차장이고요. 주라고 돼 있어서 주차장이라고 설명했다. X. 주는 주유소용지. 장은 공장용지입니다. 공이라고 돼 있어서 공장용지라고 설명했다. X. 공원. 이런 게 실무상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실무는 지금 전 과목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그 다음에 228페이지 건물의 방향, 건축물의 용도, 건축연도, 기능상 문제점, 무허가 건물 이런 게 있는데 시험에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답은 뭘까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 1번 방향, 노후 정도, 기능상 문제점. 다음 중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해가지고 이게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개 다. 방향도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적도 임야도에는 방향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건축물 대장에는 방향 나와 있지 않다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북향하고 남향하고 뭘 선호해요? 남향을 선호하잖아요. 이 적도가 있고 지구잖아요. 지구 우리나라는 북반구는 남향을 선호하고요. 저기 남미나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는 북향이 2배 더 비싸더라고요. 남반구에 있는 나라는 북쪽을 봐야 태양이 지나가는 적도를 봐야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남향을 선호하는지 북향을 선호하는지. 우리나라는 북반구니까 남향을 선호한다.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231페이지부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